조온 하위의 책 스콜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콜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스콜랜드의 빛나는 별로 불렸던 천재 신학자 휴 비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 비닝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단순히 똑똑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10대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 잉글랜드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펼칠 수 있었는지 그 짧지만 강렬했던 삶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의 비범함은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되더군요. 보통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맞아요. 시간을 헛되이 쓰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이 어린 소녀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거나 동네에 신앙 깊은 어른들을 찾아가 대화 나누는 걸 더 좋아했죠. 아, 정말 남달랐네요. 네, 13살, 14살쯤 됐을 때는 이미 영적인 깊이가 어지간한 어른들은 넘어섰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인생의 큰 시련을 겪던 연장자들이 오히려 어린 비닝과의 대화에서 위로와 지혜를 얻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게 조숙하고 진지한 아이였다면 주변 또래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좀 외톨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비닝은 결코 차갑거나 오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학문적 재능 면에서도 그랬죠. 14살도 안 돼서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와, 14살이요? 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동급생들이 며칠씩 끙끙대던 철학 난제들을 1시간 만에 풀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잘난 척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겸손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천재성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추기란 정말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19살이 채 되기도 전에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갈 나이인데 비닝의 다음 행보는 정말 대담하더군요. 바로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철학 교수 자리에 도전한 거죠. 네, 마침 그의 스승이었던 제임스 달림플벨 경이 사임하면서 자리가 났어요. 주변 목회자들이 비닝의 재능과 겸건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자네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아, 주변에서 먼저 알아본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비닝 본인은 너무 겸손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라며 한사코 거절했다고 해요. 오랜 설득 끝에 마지못해 지원 서류를 낸 거죠. 그런데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특히 한 명은 학장의 지지를 받는 유력 가문 출신이었고 다른 한 명도 실력 있는 학자였다고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실력 외적인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린 비닝이 이런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했나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각 후보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학문적인 면에서는 비닝이 압도적이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이 나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학생이던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였죠. 아, 여기서 분위기가 팽팽해졌겠군요. 맞습니다. 논쟁이 길어지자 한 교수가 아주 극적인 제안을 해요. 그렇다면 두 후보에게 심사위원들이 즉석에서 내는 어떤 주제로든 토론을 시켜봅시다. 일종의 끝장 토론을 제안한 거죠. 즉흥 시험이었네요. 네.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쪽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비닝의 실력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공개적으로 맞붙는 건 필패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 반대를 철회했고 비닝은 만 19살의 철학 교수가 됩니다. 실력으로 모든 정치적 불리함을 정면 돌파한 셈이네요. 교수가 된 후에 당위도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스콜라 철학을 개혁한 스코틀랜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고요. 여기서 잠시만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면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당시 이게 어떤 학문이었고 비닝의 개혁이 왜 중요했던 건가요? 아주 간단히 말해 당시 스콜라 철학은 너무 복잡하고 현학적인 용어들로 가득 찬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채 말싸움을 위한 논리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죠. 비닝은 이런 불필요한 장식들을 걷어내고 철학의 핵심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아하, 본질에 집중했군요. 맞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시도를 한 거의 최초 인물이었죠. 복잡한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천재성 아니겠어요? 철학 교수로서 3년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는데 그의 관심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동시에 준비했다고요? 네. 그의 학문은 언제나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결국 글라스고 근처 고반이라는 교구의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의 설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아, 혹시 결혼식 날 있었던 그 이야기인가요?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던데요. 맞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식이 있기 전에 잠시 이웃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비닝에게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요. 잠깐만요. 자기 결혼식 날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제 결혼식이라 곤란합니다라고 할 텐데요. 정말 황당한 부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비닝은 잠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단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본문으로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즉석에서 해냈습니다. 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고백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내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듣고 보니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올리버 크로멜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1651년 잉글랜드의 최고 권력자인 호국경 크로멜이 글래스코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을 때의 일이죠. 이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크로멜은 왜 스코틀랜드에 와 있었고 분위기는 얼마나 험악했나요? 당시 잉글랜드는 의회파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세운 상태였어요. 크로멜이 그 리더였죠.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의 아들, 즉 찰스 2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 크로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크로멜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반역이자 위협이었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침공한 거예요. 글래스코는 그야말로 적진의 심장부였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크로멜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들이 설교로 그를 정면 비판한 거군요. 대단한 용기인데요. 네, 목숨을 건 비판이었죠. 당연히 격분한 크롬웰이 글래스고의 모든 목사를 자기 숙소로 소집합니다. 일종의 청문회를 연 거죠. 네네. 그 자리에는 당대의 저명하고 연륜 있는 목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크로멜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앳된 얼굴의 청년, 바로 휴 비닝이었습니다. 수많은 중진들 사이에서 20 초반의 젊은이가 크로멜과 논쟁을 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닝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크로멜의 정책과 신념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지적했어요. 그의 논리와 기백에 깊은 인상을 받은 크로멜이 옆 사람에게 물었다고 해요. 저 학식 있고 용감한 젊은이는 대체 누군가? 그 자리에서 바로 눈에 띄었군요. 네, 비닝이라는 이름을 듣고 난 뒤 그가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하죠. 그가 말을 참 잘 묶는군. 하지만 이 칼이 모든 것을 다시 풀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크로멜이 자신의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자네의 논리는 완벽해서 내가 반박할 수 없네. 하지만 결국 역사는 논리가 아니라 힘, 즉 이 칼로 결정될 걸세 라는 의미였겠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비록 패배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젊은 신학자의 지성 앞에서 사실상 무릎을 꿇은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 강직한 면모와는 달리 비닝은 당시 분열되어 있던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서는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결의파와 항의파의 대립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있었나요? 이것도 크로멜의 침공과 관련이 있어요. 크로멜에게 패배한 후 스코틀랜드 교회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결의파는 왕당파와 손을 잡아서라도 크로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이었고 항의파는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세력과는 절대 연대할 수 없다는 원칙주의적 입장이었죠. 아, 노선 갈등이 극심했군요. 네, 이 갈등이 아주 심각했는데 비닝은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양측의 화합을 위해 기독교적 사랑에 관한 문고라는 글을 쓰는 등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밖으로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안으로는 분열된 공동체를 묶으려 했던 거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26의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료에 인용된 너무 밝게 빛나는 등불은 오래 타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그대로 들어맞은 거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존경심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묘비명도 인상 깊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맞아요. 비닝이 죽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고반 교구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장례의 모든 비용을 치르고 수십 년 전에 죽은 자신들의 목회자 휴 비닝의 곁에 아내를 정중히 안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요. 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목회자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해요. 그의 묘비명 일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는 이 사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옮긴 것뿐이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비니는 여러 권의 책을 남겼지만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저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재적인 재능과 깊은 신앙 그리고 겸손한 인품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갖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닝은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녔고 그것들이 서로를 어떻게 강화시켜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6. 정말 믿기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와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닝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오래된 격언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흔히 지적인 탁월함과 인격적인 성숙함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비닝의 삶은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위대한 정신을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명석한 두뇌일까요? 아니면 그 두뇌를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